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완주군 운주면의 대둔산.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봉우리들은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데, 절경으로 손꼽히는 이 아름다운 산에는 우리 역사 속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케이블카에서 왼쪽으로 보면 형제바위라는 데가 있고, 형제바위 거기에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에 약간의 평지가 있어요. 근데 그 평지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123년에 현장 유일하게 남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3년 전 이곳에선 동학 농민군들의 마지막 항전이 벌어졌다. 당시 전투를 기록한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엔 처참했던 그 순간이 담겨 있다.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토벌을 해서 농민군들을 다 사살을 했고, 그 중에 10살 먹은 소년 한 명만 살려줬다. 죽은 사람 중에는 임산부, 20대의 임산부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김석순이라는 접주가 있었는데 자기는 일본군한테 죽기 싫다 생각을 했던지 갓난아기, 한 살 먹은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150m, 진짜로 150m가 되어 있는데 그 150m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일본군 보고서의 표현에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894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개된 동학 농민혁명.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40만 명의 농민이 희생됐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수많은 민초들. 그들이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894년) 갑오년 1월, 분노한 고부군의 농민들이 관하로 쳐들어간다.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농민들은 그동안 수탈당했던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풀어준다. 억눌려왔던 민심이 폭발하면서 그렇게 혁명은 시작되고 있었다. 전봉준이 이끄는 천여 명의 고부 농민들이 일으킨 고부봉기는 동학 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사건인데요. 그 중심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탈을 자행하여 고부 농민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만석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는 동진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들판. 배들평야다. 배가 들판까지 들어왔다 해서 이름 붙은 배들평야. 조선 후기 이곳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곡창지대인 고부군에 속해 있었다. 고부는 당시는 19개의 읍면을 거느린 아주 큰 고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도 끼고 동시에 넓은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 농산물이 모두 풍부한 곳이라 여러 관리들이 노리던 그런 자리였죠. 정읍 태인에 있는 비양정. 정자 옆엔 옛날 관찰사나 현감들의 공덕비가 늘어서 있다. 그 마지막엔 현감 조규순의 공덕비가 서 있는데, 다른 비석들보다 고급스러운 검은 석재로 만들어진 이 비석은 태인 사람들이 아닌 고부 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졌다. 고부군 조병갑은 이제 횡포가 많이 있었죠. 자기의 아버지 조규순이 태인 현감을 했는데 태인 현감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하는 미명하에 거출을 하는 거죠. 근데 태인 현감을 했으니까 태인 사람들한테 걷어들여야 되는데 태인 사람한테 걷어들이지 않고 고부민들한테 걷어들인 거죠. 그 수천 냥을 걷어들여서 비석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태인 피양정에 가면 그 고부 조병갑이 만든 비석이 있습니다. 조병갑의 횡포와 수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곤장부터 때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 그때 이제 그 죄목을 붙여주는데 불효죄 또는 불목죄, 즉 형제자매 간에 화목하지 못한 죄, 잡기를 즐긴 죄, 또 음행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갈취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부 지역의 백성들은 다른 지역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세금의 부담이 크고 또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악에 분노도 그만큼 컸던 것이죠. 갖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쥐어짠 조병갑은 농민을 수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낸다. 배들평야 바로 옆에 흐르는 정읍천. 당시 이곳엔 농사에 쓸 물을 저장하던 보가 있었다. 하지만 조병갑은 이를 무시하고 농민들을 강제 동원해 새로운 보를 만든다. 물세를 거두려는 욕심에 기존 보의 위치보다 아래쪽에 보를 세운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석보다. 새 보를 높이 막는 바람에 홍수가 져 냇물이 범람해 상류 농민들은 오히려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가을에 보세를 징수하니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비등했다. 이해 가을 인근에 쌓아놓은 보세가 700여 석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 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가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있고 여기 보가 세금이 있어 이중과세를 한 거죠.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고부 관하 또는 전라 감형에 그 진정을 했어요. 소를 제기해서 요즘 해결해 달라.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봉준이 이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고부 봉기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병갑의 복정과 수탈을 참다 못해 고분 농민들과 함께 관하로 쳐들어간 전봉준. 탐관놀이 조병갑을 몰아내고 만석보를 무너뜨리는데 훗날 고부봉기라 불리는 이날의 일은 1894년 갑오년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 된다. 그런데 부패한 군수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한 고을의 농민 봉기가 어떻게 전국적인 규모의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18세기 무렵 조선의 벼농사가 땅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에서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으로 전환되자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실학사상과 서군 문물의 유입은 그동안 천대받던 상공업을 발달시킨다. 물자는 풍요로워지고 경제 규모는 커져갔지만 민초들의 삶이 함께 나아진 건 아니었다. 일반적인 그 조선 초기의 상황하고는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후기를 설명할 때 자본주의의 맹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자본주의의 맹하는 그러한 농업경제의 발달과 상공업이 이루어지어서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게 되고 반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소작인으로 전락해서 이런 양극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조선 후기의 풍요로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세도 정치는 극에 달했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관료들의 부패도 일상화됐다. 그만큼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비폐해져 갔다. 전국으로 탐관오리들이 득식을 거렸고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갖은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또 상납을 계속해야 자기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했고 이 양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그 결과 농민들은 수탈의 표적이 됐다. 땅과 곡식을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예사였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힘들어하던 농민들을 옥죄는 또 다른 문제는 삼정의 문란이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 농민들이 의무로서 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토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이라 해가지고 16살에서 60살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들은 군대의 의무를 지는데 해마다 옷감으로 한 필씩 대체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하는데 이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 가을에 갚도록 한 빈민구제 제도인데 전정, 군정, 환곡 이걸 악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수탈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량의 단위가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람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근데 조선시대 때 계량의 단위는 되게 주관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대가 있다, 또는 한 마리 있다. 그러면 한 대를 깎아서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고봉으로 한 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곡을 할 때는 깎아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환곡을 되돌려 받을 때는 고봉으로 해서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참다 못한 농민들은 조선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킨다. 1862년 임술년 진주의 탐관놀이 백낙신의 폭정에 항거한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 70여 고을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 시기 농민봉기는 밀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밀란이라는 것은 대개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9년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해결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도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 주면서 수령을 바꾼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9년의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제 반란으로 반역을 꾀한 사람들의 준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그것이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전봉준의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 1890년대 초부터 전봉준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돼야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전봉준이 주도했던 고부 농민봉기는 이전 밀란과 다른 점을 보인다. 주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발을 엎어서 동그랗게 서명한 사발통문에는 봉기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사발통문의 마지막 결의항이 있어요. 4개의 결의항 중에 전락 가명을 점령하고 경사로 직향할사라고 되어 있어요. 경사란 한양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부 군수 조병관만을 처단하자 이게 아니고 서울로 올라가서 중앙의 권신들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모순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조병관만 몰아내고서는 제2의 제3의 조병갑이 계속 부임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고종 즉위 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30년 동안 일어난 농민봉기는 무려 100차례가 넘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실정으로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평등사상의 동학이 민중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경주 출신의 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 기존의 신분 질서를 없애고 인시즉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교리를 내세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평등 사상으로 민중들의 큰 지지를 받은 동학은 세를 확장해 나갔다. 동학이 수탈과 핍박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조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동학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바로 후천개벽 때문이었다.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종교를 믿게 되면 내세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특성인데, 이 동학은 내세가 아니고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서 현재 우리가 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사회가 부패가 이루어지고 현실은 대단히 그 수탈 구조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려져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상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동학의 조직은 보접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조직인 접은 보통 25에서 70가구, 약 300~400명으로 이루어지고, 접의 지도자는 접주가 된다. 그리고 수십 개의 접이 모여 포가 되는데, 포의 지도자는 대접주라 일컫는다. 동학의 실천 강령 중에는 유무상자, 즉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동학교도가 과중한 세금으로 삶이 어려워지면 같은 접과 포에 속한 교인들이 십시일반 그를 도와줬다. 이렇듯 동학은 당시 민중들에게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힘이 되는 현실적인 삶의 구원이었다.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서로 공평하게 또는 같이 나누어서 도와주자. 그게 실제 교단에 구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인 사람도 있고 천민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조직에 포함되지만, 그 조직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접장이라고 호칭하면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신분의 고하나 재산의 고하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신분 질서를 흔드는 동학을 금지하고 최재우를 처형한다. 하지만 동학에 매료돼 평등 사상과 현실 개혁을 외치는 민중들의 열망까지 꺾을 순 없었다.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세력이 확장되자 최재우 처형 30년 만에 공주와 삼내에 수천의 동학교도가 모여 그의 복권을 주장한다. 2만여 명이 모였던 충청도 보은집회와 만여 명이 모인 김제 원평에선 최재우의 복권 요구를 넘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외세를 몰아내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우도에 1만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원평장터, 원평천을 중심으로. 교조신흥운동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보은추회가 명예회복에 가까운 거라고 한다면, 이 금고 원평추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실제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기치를 걸고 모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인천 제물포까지 진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도 있었고, 행동을 옮기려고 했었죠. 그때부터 이미. 집회 성격이었던 농민운동이 혁명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건 1894년 1월 전봉준과 동학교도들이 고부에서 일으킨 농민봉기부터였다. 흉년이 들던 1893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조병갑을 찾아가 만석보 물세 면제를 요청한다. 합법적인 요구에도 조병갑은 농민 대표를 붙잡아 처벌한다. 40여 명이 고부 관할을 찾아갔는데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자 재차 대책회의를 세운 결과 다시 한번 가서 하소연해보자 해서 60여 명이 찾아가서 조병갑에게 민원을 했지만
도리어 양민을 선동해서 난을 조장했다라는 이유로 거기 우두머리 3명이 체포 구금이 돼요. 조병갑의 횡포가 갈수록 더해지자 전봉주는 뜻을 함께한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봉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작성한 문서가 바로 사발통문이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부 관할을 쳐들어가고 조병갑을 효수하고 또 무기고를 해서 무기로 무장을 하고 탐악한 관리 아지언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주성을 점령하고 경사 서울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때 전봉준이 동아농민혁명을 기획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발통문 봉기 계획은 보류된다. 조정에서 조병갑을 익산군수로 발령냈기 때문인데 풍요로운 고부를 떠나기 싫었던 조병갑은 중앙에 손을 써 다시 고부군수로 돌아온다. 조병갑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고부 농민들에게는 절망과도 같았다. 전봉준과 농민들은 말목장터에서 봉기를 선언하고 1894년 1월 10일 새벽 고부 관할을 공격하면서 가보년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 그것은 복정의 세월에 민초들이 저항한 혁명의 시작이었다.